박균택 의원님은 벌써 의정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지가 이제는 반년을 넘어가지고 8개월 넘어 되시는 것 같은데 8개월 넘어갑니다. 솔직히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좀 어떤 겁니까? 해보시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욕 먹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칭찬받는 경우도 있고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지탄받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만은 공통점은 정말 바쁘게들 움직인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 주말도 없이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이상 뭔가 내 시간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고 연구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건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선거직에 응해야지 되고 나서 뭘 하겠다.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제일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헌재 탄핵 심판정에도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소추위원이 되면은 매번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매번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요. 소추위원은 법적으로 한 명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그 단상에서 함께 참여할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변호사들, 소송 대리인단이 있는 거고 저희는 탄핵 소추위원이 아니고 탄핵 소추단 위원입니다. 단핵위원이군요. 예, 그래서 법사위원장과 그 변호사님들을 뒤에서 지원하고 뭐 좀 뭐 간접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얼굴을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카메라 앵글이 안 잡히는데 방청석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고 발언권도 없고 거짓말하는 거 그 지켜보고 있다 보면 뭐 아무것도 않고 있다 나오는데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보다. 그렇죠. 복장이 터지는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피로증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은 뭐 사실은 의정활동 이미 해보셨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일도 겪으셨는데 4년 동안 뭐가 제일 힘드셨습니까? 농성으로 시작해 농성으로 끝났어요. 저기 박근혜 탄핵 그때는 뭐 정의당이 맨 앞줄에 있었으니까. 그때 뭐 허구한 날 철야 농성 그것도 우린 야외에서 춥지 미세먼지 많지 그랬는데 몸이 못 버텨가지고 무너졌었어요. 그러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병이 낫더라고. 내 병이 탄핵된 거야. 이렇게 뭐 신봉사 눈 떠지듯이 눈이 확 떠지면서 그 의원회관 그 지하에 사우나실에 있었거든요. 탄핵되던 날. 표결하고 와서 누워 있는데 몸이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감겼던 눈이 팍 떠지는데 신봉사 개벽을 하는 느낌이었다. 이럴 때가 이제 힘들지만 탄핵 만병통치설. 제가 요즘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 의원들을 보면 많이 화를 내는 게 언제 끝나냐. 왜 빨리 매듭을 못 짓냐. 이제는 야당에도 화를 많이 내시거든요. 이 상태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순간 우리가 하나의 분수령을 넘었다. 또 하나의 민주주의의 어떤 고비를 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구나. 이랬을 때를 지금부터 기다림 있고 인내하면서 이걸 하시면은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야 우리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뉴스 얘기를 해볼 텐데 벌써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날이 언제 오느냐 박수고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시작해보고 싶은데 뭐냐면요. 그 지난주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게 연세대 그 분이 논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사람들 기억 못하는 게 그 우리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무회의 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당시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사태에 대한 수사 결과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그 결국은 아무 문제 없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유출은 없었다 이렇게 된 건데 저는 궁금한 지점이 어떤 거냐. 국무회의 석상에서 본인이 발언이 전해질 정도면 어느 정도 사태 개황 정도는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의원님. 뭐 윤석열 그 피청구인 피의자 뭐 대통령 세 가지 주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얘기에 대해서는 그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따로 저는 논평을 가치를 요새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뭐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경찰이 석 달 정도 수사를 했거든요. 석 달 정도 수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 7명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때도
이게 대통령이 언급할 만한 사안인가? 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의문이 들긴 했는데 지금 경찰이 발표한 이 수사 결과 내용을 보면 더 웃긴 게요. 그 유포된 사진들 때문에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다 실제 시험이 끝난 뒤에 이게 촬영이 된 것으로 지금 수사 결과 나타났거든요. 그럼 유출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유출은 안 된 거예요. 유출은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도대체 그때 당시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기에 그런 국무회에서 이상한 그런 얘기를 한 것인가? 그러니까 유튜브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경찰 수사 이게 무혐의로 끝났다가 아니라 네. 도대체 그럼 그때 대통령한테 보고한 자가 누구냐 이거를 지금 조사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국가적 망신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좋은 관점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그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구색 맞추기 이제 경찰이 유출은 없었다 결론을 내면서 학생 한 명을 송치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러니까 문제를 그분은 미리 받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챗 GPT에 물어서 풀어봤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오답이었대. 떨어졌대요. 떨어졌어요, 그 사람. 이분만 떨어진 분만 송치가 되고 실제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출 문제가 이렇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앞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보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발언은 얼마나 무게가 실립니까? 그런 상황인 겁니다 지금. 네. 글쎄, 뭐 계속 이런 건이 터지는데 이것도 대통령이 지금 탄핵 중이니까 막 터지지. 그 대왕고래도 산업부가 대통령 눈치를 안 봤으니까 볼 필요가 없으니까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 거 아닙니까? 백지화는 아니라 그러더라고. 또 네. 신중한데. 네. 그런데 5월에 발표한다는 거를 지금 발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무정부 상태도 어떨 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 가끔 가다가 이제 눈치 볼 권력이 사라지니까 부처가 또 소신껏 하더라고. 근데 논술 시험하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앞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생각나서 느낌대로 얘기한 것일 거고 뒷부분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치적인 의도와 그렇죠. 목표를 가지고서 뭔가 네.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국가 예산을 왜곡시켰던 거, 국가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시켰던 것에 대해서 그건 저는 뭐 좀 뭔가 형사적인 책임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직권남용이라든가 뭐 배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의도를 갖고 프레임 전환을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좀 심하거든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처음 갑자기 등장했을 당시에도 최혜병 사건 때문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좀 약간 핀치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 대왕고래를 꺼내들면서 그거를 좀 분위기를 바꿔서 내가 이 프레임 전환이 가능하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얘기했던 걸로 보여지고 제 개인적인 그냥 생각은 이 연대 수시모집 관련해서도 뭔가 이거 내가 하면 여러 가지 입시 관련해서 내가 욕먹던 거 한 방에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입시 카르텔에 교육 카르텔. 평소에 감정이 있었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아마 그랬을지 않았을까. 그리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 연세대에서 그 파문이 불거졌을 때 학부모를 비롯해가지고요 수험생들 비난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도대체 무슨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숟가락 하나 그냥 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분노에 살짝 보태면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어. 근데 다 제대로 보고도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대통령이 발언할 때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고 신중하게 여러 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이런 문제의 경우에는 입시생들한테 자칫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중함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오늘 박균택 의원님 나와주셨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국회 측 대리인단의 위원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헌법재판이라는 게 종반부에 돌입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그 수많은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거짓을 얘기하고 또 진술을 거부하고 윤석열 피청구인은 뭐 개그 콘서트를 벌였던 이런 과정인데 뭐 어떤 그 우여곡절을 겪든 어떤 진실은 헌법재판관들께서 정확히 파악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것, 그건 변함이 없는 것인 것 같고 국민들께서 직접 저게 방송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대통령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논리도 없고 염치도 없고 구질구질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란 이후의 그 태도 이런 행태까지 보면서 파면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직접 느낀 그런 뭐
느껴가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듭니다. 피청구인 윤석열이 심판정에서 정말로 많은 발언을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떤 발언이 제일 납득이 안 되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그 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을 뭐 요원으로 끌어냈다는 말로 끌어내라고 했다는 말로 둔갑시키는 그런 것들도 거기에 인원까지 추가됐죠 이제. 예, 그렇죠. 이런 문제도 요원, 의원, 인원. 예, 한 번도 뭐 써본 적이 없는 말이라고 하는데 수없이 쓴 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호수 위에 뭐 뜬 달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또 아무 일도 없었던 사건이라고 실체를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수사기관, 재판기관 또 법관 다 실체적 문제점들을 다 판단해서 처벌 절차, 탄핵 절차를 거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고 근데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 뭐 도대체가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이 헛것을 보고 있고 언론인들이 헛것을 보고 있고 공직자들이 헛것을 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달 그림자라.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그러니까 결국은 5천만과 싸우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국민들과 싸우겠다. 예, 예. 네. 그냥 항상 망상 속에 사는 논리도 없는 염치도 없는 사람이 5천만 국민과 지금 말장난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지금 헛것을 보고 있다고 자기가 벌인 행동을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그래서 참 저 어떤 그 초등학생도 속지 않을 그 말장난 수준의 뭐 언행 외에는 도대체 봐줄 것이 없는 그런 아니, 사람인 그리고 것 그 같습니다. 호수 위의 달그림자라는 그 말의 연원을 쫓아가다 보니까 저도 사실 검찰 출입을 했을 때 그 도쿄지검 특수부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것처럼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일본 검찰에 대해서 이상한 동경 같은 게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연원을 봤더니 그 정경유착 스캔들 사건이 일본에 있었는데 그 사건을 검찰이 기소했는데 무죄에 선고한 판사가 호수 위의 달그림자라는 표현을 쓴 것 같더라고요. 네. 1930년대 판례에 네.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의 표현은 그렇게 이제 은연중에 본인이 뭔가 학습했던 데서 나온 것일까요? 아마 그것을 의미 깊게 읽었을 수는 있겠죠. 저는 뭐 이태백이죠 뭐. 그 얘기도 호수에 달을 건지러 술 취한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뭐 무슨 익사를 했다는 뭐 그런 전설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일본 뭐 책자에 나온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데 어쨌든 아마 그 영향이 컸을 가능성이 근데 많죠. 저는 이걸 어제 이렇게 JTBC가 이걸 또 찾아내서 이렇게 맞아요. 고교현 기자가 얘기한 거를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저도 그때 그 보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다분히 의도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를 헌재 탄핵 변론하는 데서 윤석열 스타일상 그걸 뭐 갑자기 막 떠올라가지고 이걸 얘기했다고 보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유착 스캔들 때 일본이 1930년대 주가 관련된 정경유착이었어요. 주가 관련 주가 조작 맞아요. 관련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거든요. 판사. 그러니까 김건희의 어떤 저 주가 조작을 이게 또 약간 고려를 의도를 했었던 것 같고 오버랩이 되고 오버랩이 되면서 아내 사랑용 언어로 따로 준비해놨던 그렇죠. 거예요. 그걸 또 준비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결국 이것도 실체가 없다. 무죄다. 이걸 본인이 지금 항변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아니 근데 본인이 검사인데 그 모를 리 없거든요. 내란죄는 달 그림자를 그리기만 해도 처벌받잖아요. 그렇죠. 통진당 때도 그렇잖아. 그럼요. 술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그림 한 번 그렸다가 그걸로 당이 해산되고 예비 음모만 가지고도 이석기 의원 감옥 가고 한 게 그림만 그렸다가 잡혀간 거잖아요. 달 아니 그림자를. 음모도 아니고 1심이 음모고 항소심에서 그게 음모는 무죄가 나오고 선동이 유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량이 똑같겨요.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 들어보면 뭐 평택 유리고 폭파하자 해와 전화국 폭파하자 하는데 뭐 옆에서 애가 울고 뭐 이래. 그러니까 이거 음모로 보기에도 너무 좀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내란 선동죄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애 우는데 막걸리 집에서 저기 에이 성질 나는데 술 한잔 먹고 내가 저 전화국 폭파시켜버려 이래도 내란 선동이라는 거예요. 이미 판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데 이건 뭐야 이거는 이거 실제로 행한 거잖아요. 윤석열 피의자 피청구인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시민들의 저지로 성공을 못했을 때
살인 미수로 처벌하면 안 그러니까요. 된다.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왜 나를 그렇죠. 처벌하려고 하느냐. 네. 그 얘기하고 똑같은 논리인 아니 거죠. 그런 식의 네. 논리 위에 서 있는 데다가 아까 의원님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그 결국은 인원이라는 표현을 두고도 석동현 변호사가 그거를 국회의원을 일컫는 지시대명사로 쓰지 않는다라는 식의 그런 창조적인 논리를 개발을 잘해옵니다, 의원님. 예. 네. 윤석열 그 피청구인이 인원이란 말을 썼던 거뭐 네. 근래에 공개적으로 썼던 말을 한번 오셨군요. 찾아봤더니 네. 이렇게 많습니다. 어. 근데 석동현 변호사는 이걸 인원이라는 것은 사람을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치를 뜻하는 사람의 숫자를 뜻하는 말로도 쓰이는데 숫자의 의미로만 쓰였을 뿐 사람의 의미로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인원이란 말을 이렇게 많이 쓰고 네. 이것을 조금 애매하긴 한데 다 수치의 의미로 다 봐준다고 할지라도 애매한 것은 네. 이게 보면은 그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 이 표현이 네. 나오거든요. 그건 이 사람이네요, 보니까. 네. 현재 변론기일에서 본인이 직접 썼던 말인데 여기서는 사람인 게 분명하고 또 하나 좀 봐줄 수 있는 것이 서천 그 특화시장 화재 현장 여기서 보면은 식당에 인원이 안 남아서 좀 사고가 안 났다라고 좋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이때 이 인원을 석동현 변호사가 썼던 그 문구에 보면 이 경우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고 서술해 놓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석동현 말에 의해서 윤석열의 이 인원이라는 말은 또 네. 사람을 뜻하는 말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어떻게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과학적 논구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재밌는 풍경입니다, 지금. 예. 아니 그러니까 참 이번 재판이 유당 뭐 계엄이냐 계몽이냐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뭐 그러는데 사실은 이런 말들은 수백 수천 가지 앞으로 창작하기 나름이에요. 난 지금 가해자 관점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중대한 폐단이 나오고 맞아요. 있다고 봐요. 네. 자, 윤석열 얘기는 이거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기 가해자가 피해자 뺨을 그냥 싹 때렸어.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는 때린 적 없다. 우연히 건드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드린 것도 엄지 손가락이냐 새끼 손가락이냐 하면서 또 만들어 나가. 막 네. 만들어 나가. 그러면 이럴 때 이걸 어떻게 반박해야 됩니까? 피해자가 나가서 맞은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맞았던 아픔, 그때 맞았던 굴욕감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고 내가 이렇게 맞았습니다 해야 저 말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은 이 가해자의 논리와 가해자 관점을 분쇄시키는 걸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파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때 당시. 국민들이죠. 네. 고양이한테 일주일 밥치고 현관문에 그 비밀번호를 친구한테 메시지로 발송하면서 계엄군에게 잡혀갈 걸 각오하고 나왔어. 네. 일공수여단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으신 김동연 씨 같은 분. 난 이런 분이 왜 헌법재판에는 증인으로 못 가는가. 이젠 뺨을 맞고 그때 울고 두려워하고 내가 어쩌면 희생될 수도 있다 하는데 내 목숨이 걸리니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이 난 나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자꾸 생략되는 것 같고 가해자 관점이 됐는데 이걸 밀로세비치 재판이에요. 네. 전범 그 세르비아 대통령 밀로세비치가 20만 명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그랬는데 전범 재판에서 국제형사재판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게 자기가 직접 변론하겠대. 이래가지고 6년간 재판을 하는 동안에 네. 변호사를 지도했고 이러면서 바깥에 밀로세비치 지지층이 극렬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죽으니 걔들이 장례식까지 치러져. 그래가지고 딱 지금 윤석열 재판을 보면은 재판을 자기 선전장으로 활용하던 그 대량 학살 반인도적 범죄의 주범인 밀로세비치 재판의 현대판에 부활로 갈 위험이 있다. 실제로 부정선거 탄핵 반대가 지금 여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요. 네. 바로 저 재판을 악용하는 그 세력이 자기들의 가해자 관점의 서사를 구성해서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고 의원이 아니라 이렇고 부정선거는 실제로 있었고 네. 이 서사를 만들어냄으로써 결국은 이제 이걸 또 악용하는 그러니까요. 나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저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저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요. 어차피 윤석열 측에서는 저는 그런 헌재 변론을 자체를 탄핵을 이 변론을 통해서 막겠다 이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선전의 장으로 쟁점화로. 그러니까 조기 대선 국면 어차피 탄핵은 될 것이고 네. 그러면은 자기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조기 대선에서 어떻게 좀 해보는 그런 방법인데 그 선전의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떻게든 바로 보수 밀로셰비치 집권하게 해서- 관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제가 좀 화가 나는 거는 그런 의도로 헌재 변론에 임하고 있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거를 언론들이 그러면 이 변론 음. 윤석열 측에서 내놓는 논리라든가 주장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 많은데 레거시 미디어들의 상당수가 그걸 그대로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라든가 이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방금 김종대 전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좀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야 솔직히 뭐 정치 고관여층이라든가 시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영상도 다 찾아보고 이렇게 다 하겠지만 그렇게 흔히 말해서 언론들이 중도라고 하는 그 중도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사에 극히 관심이 없고 먹고 사는 문제 바쁘신 분들은 레거시 미디어들의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면은 진짜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국회 소추 말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고 그래서 저는 여론이 네. 이상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김종대 의원님 말씀대로 그 가해자의 대판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피청구인 윤석열 가해자뿐 아니고 예를 들면 검찰에 와서 맞는 말을 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가해자 아닙니까? 그분도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인데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중요한 답변에는 답변이 제한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그 배경이 뭔지 알고 봤더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그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접촉을 시도했다는 건데 이런 거 검찰에 계셨으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것은 뭐 일단은 김용현의 의사는 윤석열의 의사였다고 봐야 할 텐데 그걸 회유해서 넘어갔던 측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좀 차이가 왜 곽종근 뭐 또 홍장원 네. 여기는 진실대로 얘기하고 여인영, 이진우 네. 이런 사람들은 말을 바꾸는 걸까 또는 진술을 회피하는 있죠. 걸까 생각해 보면 앞에 두 사람은 처벌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거나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자기에게 선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네. 느끼는 사람들인 것이고 뒤에 있는 두 사람은 진실을 얘기해도 크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 여지가 없는 것 같다는 이런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인영은 사실 주도 세력이나 다름없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조금 차이가 예를 들면 이진우 뭐 그다음에 또 네. 그 곽종근 사령관, 곽종근 네. 사령관 이 두 사람은 조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게 곽종근 여기는 지시를 받았지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지시를 전달을 안 해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거부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 참작될 여지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진우 여기는 그 지시를 받고 나서 밑에 조성현 단장에게 그렇죠. 끌어내라고 네. 일단 지시를 했던 네. 그런 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형격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차이가 진실을 얘기해서 있네요. 도움이 되는 사람과 어. 뒤늦게 아이고 말을 잘못했다 처음부터 부정을 걸하고 후회하는 사람과 이 차이가 좀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좀 보태면은 그 한겨레 신문 보도인 건데 그 헌재에서 직권 증인으로 신청한 아까 말씀하셨던 조성현 수방사 경비 1단장 예. 이분 같은 게 어떻게 진술했냐면은 계엄 전에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포탄 준비를 지시받았다고 했고 국회 출동 이후에는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곽종근과 이진우는 지위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만약 아까 앞에 나온 얘기를 이어가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예를 들어서 네. 자기 부하 직원이었던 여인영이라든가 이진우 전 사령관을 직접 찾아간다 당사자들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뭔가 메신저 역할을 했으리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런 게 왜 허용이 되고 이게 접견이 허용이 되는지 저는 정말 검찰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쟁점이 검찰의 그 공소장, 검찰에 진술한 그 피의자들을 헌법재판소에서 그 공소장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결정이 예. 나왔거든요. 예. 여기에 윤석열 측이 극렬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지금까지 말 맞춰놓은 거 변호인 접견해서 헌법재판소 가서 이렇게 다 짠 거 이게 다 허물어진단 말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지금 교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요 법적인 어떤 논란의 행보는 우리 박 의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그런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헌재에서는 이걸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변호인을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내가 내용을 살피고 서명 날인한 것이 맞다고 이런 부분을 시인하는 바람에 증거 능력은 확보됐기 때문에 초창기의 진술이 진실에 맞을 거라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에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가 돼서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고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이것을 악용하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그 정황에 의해서 그 종합적인 그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그 진상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정될 수밖에 없다. 홍장원이라든가 곽종근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동기적으로 네. 전혀. 네. 아니 왜 자기를 그 고위직에 앉혀준 대통령을 상대로 음해를 왜 하겠습니까? 네. 아니면은 자기도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도 범죄자가 안 되는 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했던 것은 그게 진실일 수밖에 없고 저 사람들은 거짓말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결국은 이걸 토대로 진실을 인정해서 유죄가 날 네.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김용현이 그렇게 그 변호사를 보내서 조작을 시도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윤석열 재판에 굉장히 불리함을 주는 게 보석을 허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증인들 뭐 자료가 다 확보됐으니까 증거를 인멸할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정에서 말 맞추기가 됐고 이번에 김용현 변호인을 통해서 말 맞추기 시도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영원히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는 자들 이래서 판사가 절대 보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네. 그런 그러니까 오히려 부작용만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요.